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요. 오늘부터 전국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28일부터는 부산과 대구,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지역의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 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요. 에이펙은 21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1,700여 명의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입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전일 텐데요. 요즘 들어 공항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폭파 협박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죠. 비록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위도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되겠고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협력해서 이번 행사 반드시 안전하게 성공시켜야겠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AI로 조작된 가짜 동영상들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고요.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요즘 전기차 판매가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과 전기차 구입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는 천년 고도이자 신라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그중에서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유명한데요. 에이펙을 앞두고 이 천문대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었는데 영상물 개막 첫날부터 고장이 나서 논란이 됐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천문대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경주에 가면 꼭 봐야 할 필수 코스고요.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AI로 조작된 가짜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며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됐던 조작 동영상들을 짚어보고요. 이런 허위 조작 동영상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논란이 됐던 그 가짜 영상들 중에 분리배출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혼란이 꽤 컸었나 봐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지금도 이 과태료 폭탄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관련 동영상이 나옵니다. 10월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전국에서 AI를 이용해 쓰레기 배출 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고, 분리배출을 잘못하면 10만 원 부과되던 과태료가 25만 원으로 오르고 세 차례 반복 적발되면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공식 해명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기후부라고 줄이는데요. 네. 이 기후부는 10일 분리배출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 기후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관련 동영상들은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유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의 투자회사라는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등장시킨 허위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 유포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 투자 플랫폼은 AI로 제작한 가짜뉴스 영상과 인터뷰를 SNS에 올려서 이 정부가 인정한 투자처럼 홍보해왔습니다. 이 조작 동영상에는 AI로 조작된 대통령이 출연을 해서 30만 원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영상의 발음이나 문장 구조가 어색해서 외국인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이런 딥페이크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네. 대통령을 투자 사기에 끌어들인다니 이 경찰이 나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도 이 AI를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일반 식품 등 다양한 범주에서 이 AI로 조작된 의료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직을 걸고 효능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을 호도하는 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한 예를 들자면 35년 차 의사가 6년을 연구한 결과 샤워할 때 단 5분만 투자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소개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겠죠. 네. 예.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건강 정보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머, 여행, 각종 생활 관련 정보도 조작 사례가 넘쳐난다면서요. 네, 특히 쇼츠, 릴스 이런 SNS 짧은 동영상과 모바일 포털에 걸리는 영상들 가운데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노리고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조작해 올리는데요. 이 재난 장면을 교묘히 편집해서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장면을 연출한다거나 여성이 납치되는 장면을 연출한다거나 하는 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요.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로 아무렇게나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만 노리는 이 동영상 사이트에 대해서 멸칭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네.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됐다는 AI로 조작된 뉴스 형식의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실제 노부부가 그곳을 찾아갔다가 헛걸음 했다. 이런 내용이 다수의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혼란스럽고 갈수록 태산이네요. 이런 동영상은 누가 왜 만드는 걸까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AI로 의료 전문가를 만들어내서 제품을 광고하는 유형입니다. 이건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없는 의료진을 가짜로 꾸며내는 건데요.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볼 수 있죠. AI로 조작한 대통령을 등장시키는 투자 권유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바뀌었다 이런 조작 동영상은 조회수 높이기, 구독자 늘리기 이런 채널 확장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일정 조건에 도달을 해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동영상을 거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공개하고 있는 수익 창출 조건은 지난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 또는 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 이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걸어서
확장을 시도를 하는 거죠. 댓글 많이 달아달라 이런 요청도 자주 볼 수 있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면 알고리즘의 추천을 더 많이 받아서 노출이 쉽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AI를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 AI 동영상 제작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그냥 무심코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이 출연한 건지 아니면 AI로 만든 건지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 이 유모차에 담겨있는 아기를 습격하려는 고음을 고양이가 쫓아내는 10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0월 9일에 처음 게시됐는데 12일 만에 조회수가 8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115만 개, 댓글은 5만 4천 개가 달렸는데요. 이 댓글 대부분은 고양이의 용기와 충성심에 대해 감탄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영상을 처음 게시한 이 스너글 스냅스라는 채널에서 이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은 AI 도구, 합성, 그리고 라이선스 영상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실제 동물이나 사람을 해치거나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영상만 보고는 실제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꼼꼼히 확인해보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첫 번째는 출처 확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의 원출처를 찾아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내용이 진짜라면 특히 재난 관련이나 엄청나게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면 기성 언론사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기성 언론사도 조작 영상에 속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영상에 흐릿하게 번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 AI로 생성된 동영상은 워터마크라고 하는 이 출처 표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2차, 3차 가공자들이 이 워터마크를 지우고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블러라고 부르는 흐릿한 반점 같은 게 동영상 안에 막 떠돌고 있다면 AI로 제작된 영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은 물리 법칙을 확인하는 건데요. 빛과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바람이 불 때 소매가 펄럭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출 때는 얼굴 표정이나 주름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손가락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발의 움직임과 발자국 소리가 잘 매칭이 되는지, 입 모양과 소리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손가락을 잘 보면 된다는 방법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글씨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영상 안에 등장하는 글자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AI 의료 전문가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름이 새겨진 의사 가운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계어처럼 이렇게 뭉개져 있거나 그래서 네.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정부 부처의 이름을 제대로 인용하고 있는지, 전문가가 소속 기관을 밝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가 올랐다 이런 동영상에서는 박용태 계장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하는데요. 환경복지부 20년 차 공무원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환경복지부라는 부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유니폼에도 뭔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역시 읽지 못할 어느 나라 글씨도 아닌 이상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채널의 다른 동영상에는 15년째 복지정책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하다 이렇게 출연자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떤 공무원도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나 지자체 소속이라고 하죠. 게다가 15년 차인데 얼굴은 20대의 앳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상한 동영상은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혹하는 동영상들을
보는 대로 믿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찮더라도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뭘 그렇게 귀찮게 따져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입게 되는 피해는 사실상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걸러내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AI 시대의 편리함도 누리지만요. 주의할 것도 많고 피로감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AI 조작 동영상 실태와 판별 방법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달 기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정체되는 이른바 캐즘 논쟁이 일기도 했고요. 열폭주 화재 사고 때문에 전기차 구입을 더 망설이게 됐는데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이런 분위기가 달라진 배경과 그래서 전기차 살 때 궁금할 만한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폴드로트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국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17만 514대여서요. 전년 대비해서도 57.3%가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9월 한 달량만 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8,528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135%가 늘어난 데다가 월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판매량인 거죠. 작년 전기차 1년 동안 팔린 게 14만 6,883대였는데 이걸 벌써 넘어서기도 했고요. 네. 근데 도로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보이고 주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지고 더 그렇죠.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캐즘이다 뭐다 해서 판매가 시원치 않다라는 말도 들렸었거든요. 일단 그 캐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이게 그 에버리 로저스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발표한 기술 수용 주기 이론하고 혁신 확산 이론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신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사회가 이걸 받아들이는 주기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을 나눠서 혁신자, 초기 수용자, 전기 다수, 후기 다수, 지각 수용자라고 나누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기 수용자라고 하는 거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얼리 어답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에 나왔던 혁신자하고 조기 수용자까지를 합쳐서 한 16%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갖고 1991년에 제프리 A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초기 수용층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전기 다수, 그러니까 대중들이죠. 대중들하고가 사이에 그 주류 시장의 단절, 그러니까 협곡, 계곡이 있다. 그거를 캐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캐즘이 무슨 뭐 우리 얘기하듯이 무슨 이즘 그래서 어떤 사조가 아니라 계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류는 캐즘을 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차 판매가 그동안에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간 전기차 판매는 2015년에 한 2,900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벌써 17만 대가 팔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1만 3천 대가 팔린 게 2017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3만 2천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라는 걸로 보면 132%가 늘었죠. 근데 2022년에는 9만 7천 대가 팔렸는데 2023년에 11만 5천 대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률로 보면 19%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판매량을 보면 17년에서 18년 늘어난 것보다 더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매 대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판매량은 늘었지만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이거는 캐즘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몇 년 동안 전기차 판매가 좀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 판매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캐즘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이게 자동차 업계에서 진리처럼 나오는 얘기는 자동차 회사는 신차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차로 먹고 네, 그러니까 산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또 새로운 기능들이 나와서 다른 경쟁 모델이 나오면 사실은 안 팔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새 차가 그것도 좋은 기능하고 장비를 갖추고 가격이 적당한 차가 나와야 판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신형이 나오면 계속 신형으로 바꾸게 되는 것처럼 맞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들은 대체로 한 2천만 원대 중반서부터 시작해서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4천만 원대까지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나온 새 전기차들을 보면 일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UV들이 되게 많고요. 네. 뭐 준중형급 SUV면 KGM의 토레스 EVX라든가 기아에서는 소형 SUV EV3라든가 또 EV5 같은 차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모델 Y가 큰 폭으로 되게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신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7인승 대형 SUV, 전기 SUV가 처음 나왔거든요. 아이오닉 9이라고. 네. 그리고 수입차 쪽에서도 뭐 폴스타 4라든가 하는 쿠페형 같은 차들도 나왔고 BMW에서는 iX2, 그다음에 볼보에서는 EX30이나 EX30 크로스컨트리처럼 되게 작고 접근하기 쉬운 차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 BYD가 소형 SUV인 아토3부터 세단이나 중형급 SUV까지 라인업을 확장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팔리던 차들도 출고가 많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확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초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중소형급의 SUV 전기차들이 늘어나는 게 판매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취향을 맞출 수 있는 대형 SUV라든가 전기 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로도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전기차냐 엔진차냐를 구별하기보다는 그것도 결정 요인인 건 맞아요. 근데 내 사용 용도하고 예산에 맞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마음에 끄는 신차가 많이 나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요. 보조금은 줄지 않았나요? 전기요금 인상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 영향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보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올라가면 경제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도 맞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차들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판매 주력이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나 6, 그다음에 기아 EV6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가격대였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4천만 원대 중후반이거나 5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팔리는 EV3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없어도 3,995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신뢰가 큰 EV4 같은 세단 같은 경우는 4,042만 원 시작하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BYD의 아토3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면 보조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구매가 가능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성능은 3년 전하고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까지 편하게 쓸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확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다양하고 크기나 세그먼트 상품이 나왔으니까 판매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충전 요금은 4월 1일에 한전에서 이제 뭐 주택용 저압고함 요금을 올리기도 했고 또 9월에는 환경부 공공충전소 요금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만 7%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는데 이거를 전비 5km per kWh인 기준의 전기차로 볼 때 한 달에 1,000km를 탄다고 하면 8,000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휘발유 차에 대비해서 한 지금 연료비로 쓰는 정도가 한 5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30%가 안 돼서 그거랑 비교하면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거죠. 아, 그래도 아직 경쟁력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그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국내에 상륙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네. 국내 시장 판도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승용 부분만
본다면 작년부터 판매를 준비해서 올해 2월 출고를 시작한 비아디의 약진이 되게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9월에 비아디는 1,020대를 팔았습니다. 오. 이게 월별 순위를 보면은 전체 수입차 27개 브랜드 중에 7위에 해당되고요. 우와. 그리고 누적 대수는 뭐 아직 많지 않아요. 한 3,000대가 아직 안 되는데 그거는 전체 수입 승용차 가운데 한 13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용차 쪽에서도 BYD나 하이거, 스카이웰 같은 중국 회사들이 특히 전기버스 부문에서 1,500대를 이상을 팔아서 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버스 타고선 출근하시는 분 중에 전기버스를 타고 계시면 중국산 버스를 타고 계실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가격이 싸다뿐만이 아니라 AS 같은 지원 부분에서 국산 브랜드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스는 어쨌든 대중교통이고 네. 노선을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전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차라든가 그런 데서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충전 인프라 부족 그런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해소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충전기 숫자만으로 보면은 전기차 한 대당 0.58개가 있는 꼴인데요. 네. 유럽은 0.15기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차 2천만 대, 그러니까 충전기에 830만 대가 깔린 중국도 0.42대입니다. 그러니까 충전 환경은 우리나라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건 체감 충전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내 생활 환경에서 내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쉽게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느냐. 이게 좀 불편한 거는 아직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이제 공공주택들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서는 어쨌든 아파트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야 편한데 네. 완속 충전기가 2022년에 19만 3천 기였다가 23년에 28만 8,100기가 됐고요. 작년에 39만 4천 기로 매년 한 30%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충전기가 생긴 거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편해진 거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 전기의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그리고 이제 전기차 화재 이후에도 뭐 그런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충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도 한동안 뉴스에서 자주 등장했던 기억이 네네. 나고요. 그것 때문에 전기차 사는 게 좀 두려워진다. 네, 이런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그 열폭주 위험은 여전할까요? 뭐 불이 안 나진 않겠죠. 근데 소방청 자료를 보면 사실 전기차 화재는 많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 전체 자동차 화재가 3,808건이었고요. 그중에서 내연기관이 3,736건이고 전기차는 72건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3,912건이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불이 나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이 3,804건이고 전기차가 108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6건이 늘었으니까 이거 50%나 늘어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도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 일단 총 등록 대수 있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모든 자동차 대수. 네. 이게 내연기관차가 2,519만 대 중에서 3,736건이 불이 났으니까 화재율은 0.013%가 되고요. 전기차는 54만 4만 대가 등록이 됐는데 이 중에서 72건이니까 역시나 0.013%입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건 내연기관차건 화재 발생 비율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비슷비슷하네요. 네,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가 연식이 좀 오래된 차들도 있어서 맞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한 10년 안쪽 된 차들이 많으니까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화재가 언제 나는 걸 보면 내연기관차는 달리는 중에 불이 나는 경우가 한 60%인데 전기차는 주차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충전을 하는 와중에 그런 게 48%여서 불이 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달리다가 불이 난다고 하면 고속도로나 국도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내연기관차 불이 2,500건이나 난다고 3,000건이 넘게 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건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불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근데 눈에 안 띄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는 서로 다른 종류의 탈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를 공유하고 운전하는 방법은 같아도요.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전기를 만들고 충전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회 기반 시설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한 번 충전을 해서 혹은 한 번 기름을 넣고 500km를 갈 수 있는 차다. 그럼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500km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차가 불이 나면 거기 그 차가 타면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도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불이 나면 피해의 규모는 사실은 똑같은데 왜 작년에 전기차 화재가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거냐면 이게 그 스프링클러가 지하철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화재가 확산된 것 때문이거든요. 네. 실제로 불을 끄는 방식은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미 2023년서부터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거가 최근 예전에는 그냥 탈 때까지 그냥 놔뒀다고 하면 지금은 2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거기다 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사회에 들어왔던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사회가 갖춰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도 사실은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안전에 관한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네. 아, 근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나 품명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네. 이게 또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정부나 업계 대응이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행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제조사나 품명을 아는 게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거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뭐 오디오의 차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들이 어느 회사 거를 갖다 썼는지를 궁금해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동차 회사의 그 모델을 산 거지 부품을 산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배터리도 자동차 부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다고 해서 의미가 생기지는 않아요. 네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또 배터리 회사에다가 보증술이나 뭐 보상을 요구할 것도 아니니까요. 소비자는 자동차 회사하고만 상대하는 게 제일 편하고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 그 식당 가보시면 그 식재료들의 원산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속이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지금 저희가 가서 원재료를 확인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사실은 원산지나 제조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냐. 사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전보다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또 안전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일단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동차에 쓰이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없던 기술이 들어와서 쓰이니까 초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았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주행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그게 실차에 많이 반영이 되고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의 생산 조립과 과정과 차에 장착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운행하면서 배터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는 직류를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그냥 건전지를 쭉 이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전압이 400볼트라고 하면 개당 3.7볼트짜리 건전지를 110개를 이렇게 쭉 이어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건전지 저희 리모컨 같은 거에 보면은 건전지 2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2개 들어가는 거 극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는 만약 건전지가 새 거고 하나가 쓰던 거면 낡은 배터리 쪽은 전기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도 110개의 건전지를 붙여놓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셀마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전극이 또 잘 붙어 있는지
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떨어졌다가 붙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차가 자동차 회사의 본사에다 자동으로 통보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분은 센터에 들어오셔서 점검을 받으세요라고 고객한테도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차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는 거고요. 네. 최신의 전기차 한 작년서부터 출고가 되기 시작한 차들에는 이런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커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을 할 때 이 배터리 안정성 측면에서 꼭 확인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배터리 제조 방법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하는 거를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거는 자동차 회사 쪽에서 가능한 한 안전한 재질들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는 금방 말씀드린 그 설명, 그 배터리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과 빈도를 몇 번이나 하고 고객하고 자동차 사이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만들었느냐는 화재 빈도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전기차 화재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렇죠. 관련돼서 이슈가 생기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전에 내연기관차도 그랬습니다. 내연기관차도 리콜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럼 리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가 화재 발생 위험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연기관차에서도 대부분 전선이 이렇게 조금 덜 감겨 있다거나 네네네. 커넥터가 불량이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연기관차도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화재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같은 논리로 같은 방법으로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관세나 보조금 정책 변수로 가격 변동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그런 변수 감안할 때 지금 전기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에서는 국내가 생산이 주니까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차의 가격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가 만드는 전기차가 이게 수출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국내에서 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경쟁하는 회사들의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구매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들은 새 차가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새 차가 비싸기는 해도 어쨌든 이게 이전에 나왔던 차들보다는 더 안전하고 주행거리가 늘어난 차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는 결국은 내가 필요한 차를 사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올 새 전기차들이 본인의 상황이나 예산에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 날씨가 추워지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은 전기차 성능 관리도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구입할 때 이런 특징이나 품질 관련해서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전기차도 뭐 배터리를 쓰니까 스마트폰처럼 겨울 되면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맞고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렇게 추우면 가슴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이렇게 따뜻해지면 오래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전기차도 지하주차장 같은 데 세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나마 좀 덜 추운 곳에 세우는 게 낫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 등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온도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는 차가 그게 더 쓰기가 편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일단 새 전기차 구입하려면 전기차의 상온과 저온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공인 연비 발표하는 자료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온 주행 가는 거는 영하 7도에서 전비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월의 아침 평균이 영하 3.1도고 1월이 영하 6.1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저온 기준의 전비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을 하면 겨울철에 내가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로 얼마로 줄어들지를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전기차 시장의 변화와 또 구입 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동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첨성대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